당시에 이제 금시총 대비해서 금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4억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억을 훌쩍 넘었다가 조정받고 대략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정받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9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사실 그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자주 목격되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신고가를, 일반적인 자산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면 신고가 갱신은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이 자산이 기존과는 좀 다른 밸류가 추가가 됐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움직였던 뭐 이런 패턴에서 또 다른 가격대를 갔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고 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는 사실 그전 고가를 침범해서 내려오는 경우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지난 고점 이하로도 내려갔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강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과거 흐름들을 보면 신고가 갱신 이후에도 대략적으로 그 강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뭐 20-30%의 조정을 대략 한 4-5번 정도는 보여줬거든요. 예, 2017년도 때도 그랬고 또 지난 21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 강세 흐름들이 반감기 사이클에 의해서 좀 도래되고, 특히나 또 이번에는 ETF에 의한 기관 자금까지 유입되는 걸 감안하면 뭐 어쨌든 강세의 흐름은 좀 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조정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이제 뭐 대략 73,000불 정도 최근 이제 고점이 그 레벨이었는데 그럼 언제 그 레벨 가냐라는 거는 사실 뭐 저도 뭐 다음 달에 갑니다, 이걸 제가 컨벤션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가격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떤 트리거 하나로도 금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약간 낙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이례적인 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을 전망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도 몇 년 전에 이미 21년도였나요?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4억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리는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금시총 대비해서 금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4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마 지금 계산해보면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일지는 모르겠으나 5억 정도까지 가는 거는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금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한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그 돈이 많이 풀렸고 실질적인 어떤 화폐가 가지고 있던 구매력들은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영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금이라는 게 가장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잘하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갖고 보면 그것들을 계속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가장 선호되던 어떤 그 투자 대상이었는데 최근 몇 년은 왜 이렇게 부진했나? 그 원인은 저는 비트코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뭐 일부 한 절반 정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가격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이클이라고 제가 뭐 무조건 이번에 뭐 5억 간다 이렇게 주장은 못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뭐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런 생각이고요. 의외로 뭐 이번 사이클이 아니라 당장 뭐 올해 말 내년 초일 수도 있죠, 그런 흐름은.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가격의 흐름이라는 거는 대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그 가격이 확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ETF가 승인되고 나서도 최근 10일 동안 보면은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지금 10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입이 다시 되고 있어요. 한동안 뜸했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기관들이라든지 뭐 각국 정부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누구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스파이크를 튀기면서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제한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 보이지 않는 담합 아닌 담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뭐랄까요, 뭐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뭐 이벤트가 탁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스파이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들한테서 많이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좀 그 낙관을 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좀 주춤하더라도 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오늘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금도 일부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멘탈 관리에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다. 이 얘기도 조금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라는 게 일반적인 자산한테는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가격이 되려 이제 좀 일시적인 어떤 약세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이고요. 아주 순리적으로 그냥 금리 낮춘다 바로 채권 가격 상승이고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경우에 조금 달라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오히려 이제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금리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급격하게 이제 뭐 금리를 상승시키는 어떤 국면에 왔다.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 왔다 하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이 뭐 일단은 좀 빠질 겁니다. 그때 같이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화폐의 어떤 구매력이 하락해 가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는 또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와 비트코인의 상호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일단 확실히 우호적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공약이라는 게 100% 그렇게 또 실제로 이행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당선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당선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크립토 프렌들리한 분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마켓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누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크립토 전략이나 이 부분은 국가 좀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차이가 클까?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확실히 크립토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좀 뭐랄까 표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뭐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오히려 선거 전까지의 어떤 지지율 변화 이것일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봤습니다. 그 기사 바이든이 뭐 밈 전문가를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에 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억대 연봉을 제시했다. 뭐 그 캠프에서 그렇게 채용 예정이라는 그 공고가 떴다고 봤는데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서 ETF 얘기를 뭐 그래서 ETF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매집한 국가는 없거든요. 주요 국가라 하면 뭐 적어도 뭐 G20 국가들. 그런 데는 아마 저희 추측에는 국가들 간에 서로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G20 재무장관들 모이거나 하면 이제 주로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분명 수년 전부터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것들은 아젠다로 많이 채택되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자고 한 약속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각국 정부 중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드러내놓고 매수하고 있는 데들은 뭐 엘살바도르 정도나 뭐 아프리카의 뭐 이런 뭐 중앙 아프리카입니까?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이것이 전략 자산이고 중요한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건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제 ETF 그리고 또 해당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거래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도 정확히는 이제 ETF 자체의 어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커스터디하는 그 기업 또한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중국 또한 좀 빠르게 ETF를 도입하고 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거래소를 키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 지금 ETF로 승인된 그 자산운용사 세 곳이 전부 중국 본토 기업들이에요.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리고 지금 브로컬리지 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 받은 그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한 40군데가 지금 승인 받아 있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뭐 해시키, OSL 이런 두 기업인데 이것 또한 중국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홍콩 얘기하면 뭐 아시아 금융 뭐 최근에 좀 약해졌지만 금융 허브 뭐 외국계 기업들의 어떤 리전 헤드들, 아시아 리전 헤드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홍콩에 뭐 비트코인 ETF 혹은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인프라는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홍콩이 뭐 일국양제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그 반환된 지가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뭐 이제 중국에 편입됐지만 제도는 따로 간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중국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 실제로 뭐 중국의 지도자 그룹들 또한 이제 뭐 친중이 아니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바뀌어 왔고 그래서 아시아 리전 헤드들 외국계 리전 헤드들도 좀 많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데로 이동을 했고 사실상 이제 홍콩이라는 껍데기이지만 실제로 중국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분들이 홍콩 ETF 뭐 직접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거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건 환경은 아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ETF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던 거를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전략적 차원에서 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론칭하고 나서 거래량 없다고 사람들이 막 좀 우습게 생각을 해요. 홍콩 ETF를.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가격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려고 하면 물론 코인베이스도 상장 기업이고 규제 당국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말을 잘 듣는 기업이겠지만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들, 거기 구성원들, 뭐 경영진들
훨씬 더 컨트롤하기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상품이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선택들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선 효과가 되는 곳에 결국에는 이제 좀 몰려가고 거래하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참여자가 많고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그 선택이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업비트가 이제 가장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원화 마켓이.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한다. 경쟁이 잘 될까? 일단 그 생각이 들고, 기존의 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도 그 여러 거래소들이 경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 거래소 뭐 여기저기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데 좀 쏠리게 되고, 결국 MS가 한 군데가 50%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CME를 가지고 CME에서 그렇게 하든 어떻든 어쨌든 뭐 거기 다 민간 기업들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뭐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아주 중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뭐 코인베이스도 현재는 좀 잘 규제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특징. 그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최초의 희소성을 가진 어떤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00만 개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에 의해 가지고 4년 단위로 이제 풀려는 공급량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강세 구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동시에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뭐 US 달러로 비트코인이 몇 달러다, 혹은 코리안 원화로 뭐 몇 원이다, 뭐 1억 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하는 그 금액이 그 기준이 결국 피아트 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화폐들은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땅값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왜 수량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누가 하나 드릴게요라고 하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세 구조를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댑션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품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더 강력한 것이죠. 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단순하게 장신구로 쓰이거나 뭐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가 리저브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금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션 과정이 없습니다. 이미 어댑션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제 금이라는 게 역사가 2000년에 걸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 쪼가리 아니냐,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주장하시는 분도 분명히 소수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러다가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뭐 0은 가지 않더라도 뭐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갈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게 어딨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댑션 되는 과정에서 또 이 비트코인 상품 자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유발되는 요인을, 가격 상승을 유발한 요인을 이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거를 이제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가격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좀 동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소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자산의 어떤 다변화 측면에서 일부 가져가시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